반갑습니다. 저는 김지암입니다. 처음에 이게 강의 요청을 받고,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맨날 뭐 이렇게 사무실 일만 하다가,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지식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제가 이제 원래 현재 공무원이다 보니까 뭐 이건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걱정도 앞섰지만은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오늘 이제 1시간 하고 다음 주 금요일 1시간, 2시간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 세금 지식에 대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잘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이제 강의 꼭지는 제가 한 15가지 정도 이렇게 현직에 있으면서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시간 안 내도 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체크를 못 하셔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뭐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어렵지만은 이게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을 자라는 것처럼 오늘 당장 뭐 들어서 뭐 어떻게 당장 이렇게 뭐 싹싹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계속 보니까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세법에 대해서 또 많이 지식이 축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꼭지로는 이제 재산평가 이제 시기 문제인데요. 하여튼 뭐 말은 재산평가 시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화성 세무서장 할 때인데 어떤 그 교수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담당하고 이제 거의 뭐 이렇게 말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세금 문제 좀 많이 나왔냐. 그런 문제였는데 부친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어요. 이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물론 다른 재산도 많이 있는데 건물이 하나 이제 화성에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40억에 이제 신고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 40억 원에 신고를 했는데 그 이제 상속세 신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이제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답니다.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60억 원에 이제 계약을 한 거죠. 60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잘 아시다시피 뭐 대원칙이 잔금 청산일이잖아요. 잔금이 청산해야 이제 양도가 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속이나 증여는 이거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뭐 돌아가시면은 뭐 공짜로 주기 싫어도 이제 공짜로 주게 되겠죠. 근데 뭐 그래서 아니면 증여도 공짜로 주는 건데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몰라요. 양도하는 거는 서로 뭐 얼마에 사고 팔자 했기 때문에 양도 가격이란 게 있는데 상속이나 증여는 얘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이게 사고 팔았던 가격이 있으면 그걸로 하면 좋은데 그냥 뭐 이렇게 사고 팔지 않은 거는 뭐 기준시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감정평가를 받아본 금액이 있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 금액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교수님은 사실 내가 뭐 빌딩 파는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받고 1년 후에 이제 잔금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상속세 신고하면서 이제 상속세 신고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제 세무서에서 결정을 해야 그게 끝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소득세나 부가세나 이런 것들은 신고함으로 인해서 이제 끝나는데 상속 증여세는 세무서 직원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오케이 해야 끝나는 거라고요. 그걸 결정하는 단계에서 뭐
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서류를 좀 갖고 오라, 뭐 어떻게 해라 했는데 계약서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어쩌다가. 근데 그 계약서를 보니까 60억 원의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무서 직원이 60억 원으로 이제 다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세금이 한 10, 가산세하고 해가지고 한 10억 가까이가 이제 더 나가게 생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준시가 신고했으면 됐지. 내가 땅을 이 빌딩을 팔지 않았는데 왜 그 가격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이제 다툼이 생긴 그런 사례거든요. 근데 이제 상속 증여세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전되는데 공짜로 이전되는 거라서 가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세 재산은 평가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상속세 전후 6개월 이내에 재산이 평가된 게 있으면 그걸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했다는 거는 뭐죠? 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 재산이 60억 원짜리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잖아요. 팔리지도 않았지만 그 재산이 60억 원짜리다. 이렇게 이제 판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할 때는 그 양도하고 달리 잔금 청산일에 그게 양도되는 게 아니라 증여는 3개월 전후, 상속은 6개월 전후 사이에 그 재산에 대해서 평가된 가격이 있기만 있으면은 그게 상속세나 증여세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이제 그 교수님께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서 이제 설명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저 방에 오시라 해서 상속 증여세는 양도하고 다르고 이거는 선생님께서 6개월 이내에 분명히 계약을 60억 원을 했기 때문에 이 재산은 60억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수님은 이제 설득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조금 양도하고 자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는 이렇게 흔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에 한 번, 상속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 되겠죠. 그 증여는 물론 몇 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평생에 한 번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산 평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속 신고했더라도 그걸 팔 때는 6개월 이후에 이제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그거를 팔거나 계약을 해야 그게 과세 표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안 팔았으니까 상관없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재산 평가 시기라고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경우 이제 상속 문제는 상속세를 10억 더 과세한 거죠. 10억이 조금 넘었어요. 가산세하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거래액이 평가액이 된다 이 말이죠. 거래했는 그것이 평가액. 거래하기로 계약한 금액. 그게 평가액. 예, 그게 이제 상속이나 증여할 때 평가액으로 돼서 과세 표준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를 완전 납부한 상태에서 6개월입니까? 상속세를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또 그 전 6개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계약한 게 있으면은 그 계약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 표준이다. 증여는 3개월입니다. 증여는 3개월 이내에 계약한 게 있으면은 그 금액이 이제 증여 가액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관계가 없네요. 그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사망하신 날로부터 6개월. 네네. 사망하신 날로부터 사망일로부터 6개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 양도만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땅을 안 팔았는데 설마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네? 네, 증여는 이제 3개월이고 전후 3개월요. 주는 그 증여일로부터 그 3개월 전후. 전후예요? 아까 이전만 나왔는데. 전후. 예. 네. 증여
예.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네. 그 아파트 재건축하기 위해서 감정 평가를 해놓고 네, 네. 구청에 승인을 안 놨어요. 네. 그 단계에서 그 종전 기준 시가로다가 정렬을 했는데 네. 3개월 이내에 그 이제 관리 처분 네. 이 구청에서 선고가 떨어지면 그게 가격이 변동될 수 있나요? 그게 좀 근데 이제 세법에서 시가로 하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감정평가 한 거라든가 아니면 실제 거래된 가격이 있다거나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이제 기준 시가나 이제 공시 시가로 이제 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하도록 돼 있죠. 기준 시가를 했는데 네.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한 조합에서 감정평가한 게 구청에서 청이 떠지면 그때부터는 입주권으로 이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가격으로 정렬을 보는 건지 지금 현재 감정평가한 가격이 있으면은 예, 이제 그게 원래 그 작년까지는 감정평가한 게 있으면은 이제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걸 평균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가격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가격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1개만 해도 되고 이제 가격이 좀 큰 거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한 평균 가격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 1개 감정평가 가격에서 했으면은 그게 시가로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또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금 출처할 때 제가 생각이 나서 쓴 건 그런 사례입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큰 소득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어디서 돈이 나서 아파트를 구입했냐 그러니까 소명을 이제 받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혹시 세무서에서 그런 거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예금 얼마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사서 이제 전세를 줬으니까 전세 보증금 얼마 그리고 뭐 아버지인데 돈 얼마 빌린 거 얼마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빌린 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를 샀다고 소명을 했어요. 그 소명을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그 은행의 대출금을 아버지가 상환을 했어요. 부친이 상환을 하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한 거죠. 돈 빌려준 걸로 서로 아버지가 갚아주고 이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이제 처음에 부친이 빌려준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돈 준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고 두 번째 이 아버지가 그 은행에 빚 갚아주고 아들인데 이제 돈 빌려준 걸로 한 거 그거는 이자를 안 줬다 그래서 이자를 안 주고 돈 빌린 거에 대해서는 무상자금 대여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과세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자 안 받아서 증여세 과세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이제 2개 다 과세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제 은행 돈 그거는 이자 안 받아서 이제 증여세 과세하고 당초에 아버지인데 빌린 거 그거는 아버지가 돈 준 거지 그게 무슨 차입이냐 그렇게 했으니까 과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 가족 간의 자금 대여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 증여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도록 돼 있어요. 증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추정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이건 증여입니다 이렇게 이제 세무서에서 얘기하면 납세자분들은 증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증여가 아닌 거거든요. 이제 그거하고 반대로 이제 간주라는 게 있어요. 간주.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이런 거는 이제 간주 규정인데 요거는 이거는 명의신탁에서 증여입니다 하면은 반증을 못 해요. 그냥 증여세 과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정이라는 규정은 그런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 반증을 하면은 증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여 추정이라서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다고 이제 소명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다 과세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억울하다고 해서 이제 심사 청구, 불복을 청구해서 심판원까지 갔죠. 심판원까지 갔는데 이게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요점은 그거예요.
국채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서로 이렇게 빌리고 했으면은 일단은 소비 대차 그 계약을 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계약이 있는 게 좋아요. 계약이 있는 게 좋고 요즘은 또 납세자들이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공증까지 쓰더라고요. 소비 대차 계약에 대해서. 그럼 확실한 거죠. 공증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자를 하나도 안 줬어요. 이자를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그 돈을 빌린다. 뭐 이렇게만 이제 계산이 돼 있어 가지고 저 서로 이렇게 계약만 돼 있어서 그 뭐 이자 몇 프로에 얼마를 뭐 매달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대로 이자를 지급을 해야 증여가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뭐 가족끼리 하더라도 계약서 작성하시고 뭐 그것도 더 의심스러우면은 세무서에 가서 떳떳하게 말씀하시려면 공증까지 해가지고 뭐 이 공증까지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자를 지급을 안 하면은 이제 증여로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주려고 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세법에서 또 인정 안 되는 사례가 많겠죠. 왜냐하면 조사를 있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이자를 주고 이런 것들은 또 인정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사실은 이제 당초 부친 차입금에 대해서는 금액이 크지 않아 가지고 그 이제 돈을 빌려주기는 주는데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 이런 것들 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세법에서 연 4.6%를 계산하는데 그게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증여세 과세를 안 합니다. 물론 뭐 첫 해에 뭐 800만 원, 그 다음 해에 500만 원, 1,300만 원이 되면은 과세하기는 하는데 전체 이제 세무서에 조사할 때까지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그 연 4.6%로 계산해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증여세 과세는 안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만 과세해라 이렇게 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안 되어졌고 요 차입금에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이자 중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심판에서 이제 과세관청이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뭐 부모 자식 간에 저희가 뭐 자금 출처 조사를 이번에 국세청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강남에 뭐 아파트 취득 자금이나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그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서울청 조사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뭐 자금 출처하면은 대부분이 이래요. 예금, 전세보전금, 뭐 은행 대출금 그것도 모자라면은 이제 부친 차입금 그걸로 이제 또 안 되면은 뭐 처가에서 돈 현금 받았다. 현금 받은 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현금 받았다. 그것도 증여세 과세 안 되는 부분만큼 이제 뭐 5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현금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 출처를 하시는데 가족끼리 하더라도 계약서 꼭 작성하시고 그리고 또 이자 주기로 했으면은 줘야 되고 그러면은 가족끼리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염려는 없다.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요즘은 공증까지 쓰는 사람이 있더라. 제가 봤습니다. 예. 그렇게 공증까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차입약정 썼잖아요. 그 세무서에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덜렁 갚았네요. 은행에서 또 빌려가지고 덜렁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 과세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세법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증여를 해줬잖아요. 처음에 증여를 해주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반환해버리면은 증여세가 처음에 줄 때도 없고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돈은 안 됩니다. 돈은 생각해봐요. 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우리 애인데 2억을 줬다. 그 2억을 줬는데 우리 애가 내한테 다시 2억을 갚았다. 뭐 한 달 있다가 그럼 두 개 다 증여입니다.
금전은 안 되고요. 부동산, 금전 이외의 거는 그 물건 그대로 주니까요. 정려의 반환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줬다가 받고 하는 거는 정려세 과세 없습니다. 근데 3개월을 지나고 또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은 당초의 거는 정려세 과세하고 반환하는 거에 대한 과세 안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이제 방법이 없고요. 뭐 나중에 뭐 정려세, 정려 취소 반환 소송이나 이런 거 거쳐서 이제 법원에서 이건 정려 없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이제 뭐 정려세를 과세를 못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려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정려를 예를 들어서 뭐 돌려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3개월 이내에 돌려받으시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서는 당초 거는 과세되고 돌려주는 거는 과세 안 되고 6개월이 지나면은 방법 없다. 뭐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단으로 정려가 없었다는 판단을 받아오면 정려세 과세 두 개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돈을 이제 그 은행이 빌려가지고 갚았는데 그거를 또 정려세까지 과세하기는 정말 너무 이제 심하잖아요. 정황상.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과세를 안 한 사례입니다. 다음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뭐 대충 오실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좀 필요한 것들을 고르기는 했는데, 점포 임차권 양도 문제가 있습니다. 점포 임차권 양도. 뭐, 이제 A씨가, 이제 B씨가 운영하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뭐 빵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수하면서 권리금 주잖아요. 권리금 주는데 그 권리금에 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에서는 권리금 예를 1억을 주면은 80%가 비용이거든요. 기타 소득으로 해서 80% 비용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이제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운영하던 식당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근데 A씨가 식당을 받은 거죠. 이제 권리금을 준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권리금 받은 B씨가 내가 이 기타 소득으로 다 소득세 신고하겠다. 기타 소득 다 신고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뭐 돈 1억 주고 기타 소득을 신고하고 그거를 권리금을 주고 샀으니까 그거는 이제 또 감가상각 대상이잖아요. 감가상각을 이제 잘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무서 직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무슨 세금이냐. 내가 뭐 세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내인데 왜 세금을 매기려고 하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세무서 직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권리금이나 기타 소득 이런 거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꼭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불복이 심판까지 간 사례였는데, 납세자는 청구인은, 아니, 뭐, 세무서에서 보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B씨도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 신고를 다 한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에서 뭐 세금 손해본 것도 없는데 왜 내인데 세금을 매기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불복을 제기를 한 거죠. 제기했는데,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라는 게 이제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이제 부여를 해놨는데 그거 줄 때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일단은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원천징수한 거는 또 지급명세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급명세 제출 가산세. 이게 두 개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B씨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했는데 무슨 세금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B씨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가지고 소득세 냈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의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B씨가 기타 소득을 신고 안 했을 수도 있죠.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그 권리금 주는 걸 줄 때 원천징수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방이 내가 이거 소득으로 잘 신고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세금 계산서는 이제 사업자만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긴 한데 일단 이제 이 사람은 A씨와 B씨가 이제 다 사업자이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거,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다가 나중에 실제인데 나중에 권리금 줄 때는 뭐 세무사님께 좀 여쭤보시든지 뭐 본인이 어차피 또 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게 뭐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절차적인 거는 또 도와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서로 뭐 상대방이 뭐 내 소득세 신고한다 그래가지고 세금 내나 보다 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그 20% 같으면은 소득세로 환산하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00만 원에 이제 10%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10%입니다. 그래서 40만 원. 그것도 지급명세 제출 가산세가 큽니다. 그거는 그 지급한 금액의 1%.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뭐 1억 같으면은 0.1%네. 0.1%. 0.1%로 가산하니까 100만 원, 그 140만 원인가 아마 과세됐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네 번째는 오피스텔하고 이제 부가가치세. 뭐 오피스텔 이것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이제 과세가 되는 어떤 그런 거래인데 주택 임대나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잖아요. 그 면세로 전환하면은 당초 그 부가가치세 냈던 거를 다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토해내야 되거든요. 토해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보면은 근데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받았어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그 분양가의 10% 부가가치세 내는데 그거를 세무서에 이제 신고해가지고 환급 받아가거든요. 환급을 받아가서 그거를 이제 공실클럽일인데 내가지고 이제 임대가 됐다는 거예요. 임대가 됐는데 임대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계약서나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써있죠. 사업용으로 쓰는 걸로 다 돼 있어요. 만약에 오피스텔을 뭐 사업용으로 만약에 개조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임차인이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런 것들도 다 계약 조건에 다 넣어놨어요. 계속 이제 사업용으로 쓸 수밖에 없게끔 계약서나 이런 건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무서에서 이렇게 딱 실사를 해보니까 직접 이제 나가서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오피스텔에 대해서 실제 그게 이제 오피스텔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해봅니다. 가서 이제 탐문조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는데 가보니까 원래 이거 주택으로 쓰고 있네. 주택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당초는 부가가치세가 이제 10% 환급해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주택으로 쓴다는 거는 뭐예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잖아요. 면세되는 걸로 이제 임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부가세 환급 10% 해줬던 걸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가세를 다시 이 사람은 물론 이게 한 채가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이제 금액이 꽤 컸어요. 여러 개 이렇게 합해다 보니까 이제 부가세 10%라 하더라도 꽤 큰 금액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니 나는 세금 못 낸다. 근데 계약서 봐라 계약서. 계약서 보니까 뭐 이게 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용으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쓰면은 나중에 뭐 내가 다 책임진다 뭐 이런 계약서 그렇게 써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이 주택으로 쓰는지 아니면은 뭐 사업자 그걸로 쓰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그냥 당초 사업용으로 쓴다 해서 임대해 준 거밖에 없는데 왜 나보고 이제 부가세를 다시 환급하라 그러냐. 난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이제 또 서로 이렇게 소송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임대인 말도 맞죠, 그죠? 임대인 말도 맞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계약서 써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용 쓴다 그래가지고 해줬는데 그걸 주택으로 쓸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잘 생각해보면은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저기 말씀하셨는데 자, 사업용이면은 그거를 쓰면은 상대방이 만약 사업용으로 쓰면 세금 계산서를 요구를 했겠죠. 임대를 나왔으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다른 사업소득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자였어요. 근로소득만. 세무서에서 이 사람 그 이제 임차인 이런 주민번호 이런 걸 해서 뭐 사업 내역이나 게 조회를 해보니까 사업 내역 하나도 없고 이제 근로소득자예요. 월급쟁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업했을 일은 더더욱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납세자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허구라는 거죠. 아니 사업했으면 당신인데 세금계산서 요구해가지고 다 했을 거 아니냐. 당신이 세금계산서 사업자인 줄 알면서 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사업소득 내역은 하나도 없고 근로소득만 잔뜩 있었는데 이게 무슨 뭐 주택임대 계약서상은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세법은 어차피 실질과세인 거잖아요. 계약서를 아무리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한 걸 주택으로 사용했는데 그거를 내가 몰랐다고 그래서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체크해보지도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피스텔 이런 걸 임대하실 거 있으면 그런 건 잘 챙겨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임대 줬다 그래가지고 뭐 사업용으로 쓴다 말만 계약서만 믿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 뭐 가끔씩 거기 가서 실제 사업용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내가 몰랐다 하는 얘기가 통할 수 있겠죠. 그 갈 때는 뭐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몰랐다 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사업이 안 돼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자기가 발급 안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걸로 물론 뭐 100% 다 완벽하게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추징당하는 면제 사유는 아니긴 하지만은 본인이 꼭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집으로 쓰는지 사업용으로 쓰는지. 그리고 집으로 쓰는 순간에 부가세는 집으로 썼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사업용으로 쓰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집으로 쓰는 순간에 부가세 환급 받았던 거는 이제 다시 추징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오피스텔 이런 거 임대 하실 분들 있으면은 그런 사업 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상대방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 명심해 주시면. 한지 10년이 지나면은요? 예,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부가세법에 보면은 10년이 지나면은 환급 받은 거에 대해서 추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1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사업용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 이제 쓴 걸로 봐서 나중에 그때는 이제 주택 임대를 쓴다든가 그럴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 임대하고 이제 그 세금 계산서 문제인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서를 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주택 임대를 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주택 임대는 주택으로 보느냐 뭐냐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의 부분이 크면은 다 주택으로 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의 부분보다 상가 부분이 더 크면은 그 상가 부분만큼은
만약 임대가 되면은 세금계산서 끊어야 되거든요. 이제 주택하고 상가를 이제 뭐 복합으로 돼 있는 그런 상가주택 그런 부분들은 임대를 하실 때 꼭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주택이 면적이 더 크면 상관이 없겠죠. 주택 부분이 더 크면은 그냥 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가 부분이 더 크다. 뭐 허가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부분들이 뭐 개조를 해서 상가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 부분이 더 크면은 그 전체 다가 아니라 상가 부분 큰 부분 그 부분만큼은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토지는 매매는 세금계산 발급 의무는 없는데 토지를 임대하는 거는 세금계산서를 해줘야 됩니다. 토지 매매가 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니까 임대하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혹시 혼란하실까 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토지 매매는 부가세나 이런 측면에서 뭐 과세될 부분이 없지만은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 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주면 안 되죠. 발급해주면 안 되고 또 때로는 이게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이게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나는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증빙이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수증만 들려있으면 증빙 불비 가산세도 또 물게 되거든요. 상대방은. 그 이래저래 손해잖아요. 근데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달라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다툼이 이제 왕왕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임차인은 어떻게 하냐면은 세무서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나는 발행하겠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신청하면은 이제 세무서에서 그걸 확인을 하죠. 실제 거래가 있었느냐.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해줬으면은 이제 승인을 해줍니다. 승인을 해주면은 자기는 이제 매입자 발행 공제를 끊어서 매입세 공제받고 그걸로 이제 증빙으로 처리하면 증빙불비 가산세 안 무는데 문제는 그 임대인이죠, 이제.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했으니까 세금계산서 뭐 미발급 가산세. 그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다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발급 안 해준 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미발급 가산세 뭐 이런 가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계산서는 꼭 발급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안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뭐 계좌로 송금해준 거 이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고 확인이 되어지면 승인해주고 여기는 가산세 매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 아는 사실인데 세금하고 관련은 지어서 혹시 실수할 부분들을 제가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구 주택 양도입니다. 뭐 건축법상 다가구하고 이제 세법상 다가구하고 조금 다르긴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세법에서도 건축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다가구 주택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요거를 터잡아서 이제 뭐 이렇게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이제 보고 요거를 팔 때 건축법상 저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팔 때 그거를 하나로 팔면은 1세대 1주택의 조건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각각 팔면은 각각 주택으로 과세하는 거고요. 그 덩어리로 다가구 주택 하나를 이렇게 그냥 싹 매도하면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정말 이제 좀, 재미있다면 재미있고, 또 과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하면 억울한 그런 사례인데, 이게 5층짜리였어요. 5층짜리였는데, 1, 2층은 이제 상가고, 3, 4, 5층은 그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구 주택의 요건을 다 갖췄어요. 다가구 주택이 맞아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 양도했으면 이제 그 세무서 직원이 꼭 나가보거든요. 나가봐서 이게 다가구 주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상가로 쓰고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이제 꼭 확인을 해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5층짜리인데 원래는 건축법상에는 1층에서 2층까지 상가고 3, 4, 5층만 이제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요 2층을 개조를 해가지고 주택으로 개조를 했어요. 2층 주택으로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양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상에 이런 데 보면은 상가고 이제 3, 4, 5층만 이제 주택이니까. 그래도 이제 세무서 직원이 나가본 거죠. 나가보니까 정말 이제 1층만 상가고 2층은 주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건축법상 이거는 그 3계층 이하라는 게 뭐 1층, 2층, 3층 그게 아니라 그 3계층 이하만 다가구 주택으로 하는 경우에만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4계층이잖아요. 4계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또 소송에 붙어가지고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갔는데, 이제 납세자 주장은 내가 2층을 원래는 상가인데 주택으로 개조를 했으면은 그 불법 개조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뭐 문다거나 그런 걸로 족하면 되는 거지. 건축법상 엄연히 저기 우리 집은 3, 4, 5층은 다가구고 밑에가 그건데 왜 그거를 주택으로 안 봐준 주택으로 봐가지고 왜 1세대 1주택 안 해주냐 그런 거고. 이제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분명히 저기 3층 이하 4개층을 주택으로 쓰면은 세법에서는 건축법이야 뭐 공부상은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 당신도 이걸 주택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세법은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실제 주택이라도 상가로 쓰면은 상가로 보는 거고, 이제 상가지만 실제 주택으로 보면 주택으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2층은 주택이라는 거예요. 주택으로 과세를 이제 봐서 이제 과세를 했고, 납세자는 내가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불법 불리한 그걸로 인해서 뭐 과태료나 이런 거 처분받았으면 됐지 1세대 1주택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그래서 과세관청이 이제 이긴 거예요.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어요.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을 뭐 그전에야 뭐 어떻게 썼든지 간에 양도한 그런 시점이 되면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을 주택으로 볼 여지는 없는 건지. 그래서 꼭 그 3계층 이하만, 뭐 다른 것들은 어차피 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층수는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주택으로 썼다가 상가로 썼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3계층 이하라는 거를 뭐 4층짜리면은 또 4층을 다 주택으로 쓰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해 보시고 양도하실 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거는 그냥 제가 정리만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례로 한 게 아니라 워낙 많이 헷갈려들 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상당한 플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집을 파는데 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이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전에 좀 플랜하면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뭐 이렇게 근데 100% 양도소득으로 갈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양도하는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 범위에 들어서 사업소득 혹은 양도소득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양도소득은 뭐 1년 미만, 2년 미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율이 달리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3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일반 세율 적용이 되고 사업소득은 무조건 일반 세율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용도 뭐 나중에 그 양도할 때 그 취득과에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자본적 지출도 그렇고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소득이 훨씬 비용 처리가 많이 됩니다. 사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차 마신 거, 뭐 커피 마신 거, 밥 사 먹은 거 이런 거는 뭐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비용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다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장기 특별 공제는 양도소득만 적용이 되고 사업소득은 적용이 안 됩니다. 장특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고요. 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양도소득은 없고 사업소득은 있죠. 그래서 10% 부가세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소득 할 때는 10% 부가가치세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 뭐 내가 집 한 채 팔고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사업소득에 뭐가 사업소득이라는 거를 정해놨죠. 그래서 여기 뭐 부가세법 1과세 기간,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이 얼마죠? 6개월요. 네, 6개월이 한 과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 과세 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팔면은 요게 이제 사업소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거나 사거나 할 때 요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이게 사업소득으로 가면 훨씬 유리하다. 분명히 세금 차이는 많이 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팔 때 시기를 좀 조절할 수는 있잖아요. 뭐 하고 싶을 때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럴 때 한번 선택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이라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1년으로 기준을 하면은 2회 이상 부동산을 사고 4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뭐 사업소득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을 팔 때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많다. 내가 이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은 또 세무서에서도 이거를 사업소득인데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거 아닌가? 혹은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거 아닌가? 체크해 봅니다. 체크해 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면은 세금이 뭐 한 3억 나오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은 한 5억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럼 체크해 보니까 이게 양도소득이더라. 그래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찾아다니면서 이건 양도소득이라서 뭐 경정 청구하세요. 그러진 않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집을 좀 많이 사고 팔 일이 있으면은 세무사하고 이렇게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다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시지 마시고 그 전에 뭐 내 이래 하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번 상의를 해보고 사고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냥 집 사고 팔 때 양도소득으로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 될 수도 있다더라. 그런 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세대 1주택 문제인데요. 뭐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물론 뭐 2년 이상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빨간색 생계를 같이 하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A씨하고 B씨는 이제 부자지간인데요. 부자지간인데 두 분 다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 집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집을 팔았어 이제요. 집을 팔다 보니까 어때요? 1세대 2주택이 된 거잖아요. 1세대 2주택이라서 세무서에서는 그건 세금을 과세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내보냈죠. 근데 이제 납세자는 아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소득이 있고 나도 소득이 있는데 왜 1세대 1주택이냐. 1세대 2주택은 맞죠. 1세대 2주택은 맞는데 그 다음 조건. 생계를 같이 하냐 안 하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그 소득으로 사는데 내 소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생계를 내 걸로 생계를 같이 안 하는데 그걸로 과세하면 되냐. 그렇게 이제 또 그것도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소송이 붙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과세관청이 졌어요. 한 집에 산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게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신용카드도 각각 발급받아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따로따로 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소득도 또 따로따로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소득이 있고 아들은 아들대로 소득이 있고. 그런데 이제 1세대 한 세대의 두 주택이는 맞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게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생계를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확실하게 하려면 2층은 아버지가 살고 1층은 아들이 산다거나 층을 구분해가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내 소득이 있다만 가지고 이제 한 게 아니라 자기 소득으로 자기가 생활했다는 걸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따로 쓰고 아들이 아버지 제 카드로 쓰세요. 이거 하시면 안 된다니까. 만약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아들네 집에 가서 살더라도 자기 신용카드로 자기 쓰고 하면은 나중에 다른 집을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세대 1주택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그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 따로따로 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민등록표상 구분은 돼 있어요. 아버지는 여기가 논현동이죠. 논현동에 살고, 아들은 요 위에 압구정동에 산다는 주소는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모든 거는 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 아버지 용돈 들여서 살고, 아들네 집에 와서 많이 있고, 실제 아들네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주소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1세대 2주택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세대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살고 있으면은 그거는 1세대 1주택으로 세무서에서 과세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때 보니까 그게 그냥 슈퍼에서 산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따로따로 살면은 슈퍼에서 사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증빙으로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논현동에 살고 아들이 압구정동에 사면은 내가 논현동 살았다는 증거는 뭐가 있겠어요? 정말 다른 집에 얹혀서 사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게 잠시 그냥 1세대 2주택을 피하기 위해서 친척 집에 주소를 좀 옮겨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무공무원들이 정말 잘 체크합니다. 실제 거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살았는 거를 그럼 뭐로 증빙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살았다는 거는 내가 거기 슈퍼에 가가지고 뭐도 사고 다 했다. 내 돈으로 뭐도 사고 했다. 근데 거기에 살았다는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거기서 한 거, 그거를 이제 제출해서 세무서 단위에서 이제 이 신청해서 인정해 준 경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같이 살면은 무조건 주소상, 주민등록표상 떨어져 있다 그래서 안심할 거라는 아닌 거죠. 실제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만 따로 떼놓은 거는 그건 또 혜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세무서 직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본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려면은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그쪽에 사시는 데서 비용 처리한 거 이런 것들을 아니면 뭐 그쪽 동네 뭐 누구와 이장을 잘한다거나 뭐 누굴 잘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그쪽에 살았다는 어떤 그런 증거, 증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뭐 세무서에 좀 그렇게 그 문제는 같이 살았다는 그에 대해서 아닌 거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따로 나가서 살았다는 건 이제 많이 있고 뭐 1세대 2주택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친척 집에 뭐 어떤 사람 보니까 뭐 한 150m 정도 떨어지는 친척 집에 주소 옮겨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인정 안 했던 기억도 있고요. 주소를 옮기려면 좀 뚝 떨어져서 옮겨놓든지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사는 그 친척 집에다가 옮겨놔가지고 인정 안 해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운 계약서. 뭐 다운 계약서 잘 아시죠? 다운 계약 잘 아는데 이게 이제 다운 계약서하고 문제됐던 사례는 뭐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제재가 많습니다. 뭐 판 사람, 산 사람, 그리고 중개업소 이런데 이제 뭐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많고요. 그건 이제 세금이 아니라서 좀 차지하고 세금 측면에서 이제 A 씨하고 B 씨하고 이런 사례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많던데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부동산을 서로 계약하면서 한 5억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죠. 5억을 계약을 해놓고 그때 이제 5억으로 양도소득 신고했어요. 근데 이제 산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팔아야 되니까 취득가액을 10억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우리 세무서에서도 보니까 양도소득세 이런 거 신고할 때 보니까 그런 거 많대요. 한 15년, 20년 전에 다운계약서 쓴 거 과시할 수도 없고 부가지식계획 다 지나가지고 다만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충분히 이제 세무서에서 검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가 갖고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20년 전에 쓴 계약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이제 그 문서 감정하는 것도 있거든, 국세청에요. 문서 감정해보고 또 뭐 금액이 더 크다 이러면 뭐 외부에도 또 문서 감정해본다든가 이게 언제 작성한 건지 도장을 언제 찍은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지만은 대부분이 판독 불가가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쪽에서 이게 과학이 좀 덜 발달됐나 봐요. 어쨌든 이제 다운 계약서로 이제 이 사람은 억울하게 이제 9년에 걸렸어. 9년에. 상대방이 근데 언제 팔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는 부가제적 기간이 5년인데 다운 계약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해서 10년짜리거든요. 10년 안에 발견이 되어지면 그 과세가 되는 거라고요. 그 상대방이 10년 안에 집 팔아버리고 그 취득가액을 넣어버리면은 내가 이제 그때 돼서 양도소득세 추가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가산세 뭐 이제 한 7, 8년 그 하면은 뭐 엄청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부동산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한 9년 정도 있다가 팔면서 10억짜리로 신고를 해버린 거죠. 10억짜리 신고해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뭐 5억은 사실 5억 그거는 5억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중개사가 쓴 것도 5억으로 돼 있거든요. 아니, 중개사가 쓴 게 정확한 거지. 근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이제 계약을 하고 공식적으로 쓴 거는 이제 중개사가 써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산 사람은 판 사람인데 그 증빙으로 송금한 거를 냈어요. 계좌로 송금한 걸 냈다고요. 송금한 걸 냈는데 이제 납치자 주장 그거죠. 그거 송금한 금액, 그 금액이 다 양도 금액인 줄 어떻게 아느냐. 뭐 집수리한 거 내가 더 받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다른 금액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양도 금액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리고 뭐 한 9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잘 안 난다. 뭐 그렇게 이제 그때 5억이 맞다. 그 중개업소도 5억으로 쓴 게 맞지 않느냐. 그거 이제 들통나면 중개업소도 이제 중개사도 이제 처벌받을 상황이니까 중개사도 이제 뭐 그게 맞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과세관청 손을 들어줬어요. 그게 이제 9년이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 일반 같으면 5년이라서 부가지적 기간이 다 지나서 양도소득 과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운계약서로 세무서에서 판정을 해서 이제 부가지적 기간을 10년짜리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5억에 대해서 추가로 이제 세금을 과세해가지고, 세무서 승리, 이렇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다운계약서 이런 거 쓸 때는 이거 만약에 뭐 큰 금액을 하면 다운계약서 써주면은요, 그 부가지적 기간 내도록 불안합니다. 저놈이 언제 신고할지, 저 집이 언제 팔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집 팔고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아니면 10년이 지날 때까지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얼마나 사는 세상이라고. 10년 동안 가슴 졸이면서 뭐하러 살아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되고 가슴 10년 졸이시려면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요거까지 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또 다른 한 15가지 했으니까요. 한 6개 또 추가로 좀 더 생각나는 게 있으면 또 준비해 와서 여러분들 그 임대사업이나 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